일본도 그 양적 완화를 지금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도 일본이 풀기 시작하면은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남은 불꽃의 폭등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미국 역시도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의외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심각하지가 않다는 의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금리 인하 시그널 나오면은 확실히 증시나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네이버에다 고래동 공부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잖아요. 지금 요즘에 옹달님이 엄청 글 열심히 올려주셔가지고 컨텐츠가 되게 풍부해졌어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점점 뉴스도 많고 정보가 뭐 최근에 올라온 글만 해도 엄청 많죠. 네, 저희는 선별해서 올리고 이상한 자료들은 다 삭제하잖아요. 되게 클린한 코인 투자, 비트코인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웅달님하고 방송하면서 이 라울팔의 글로벌 M2 따라가고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대략 한 12주 정도 간격을 두고 따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거의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가 한 요쯤 됐거든요. 그 네. 이후로 계속 따라가고 있는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게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좀 찾아봤는데, 한 10여 년을 놓고 봐도 계속해서 글로벌 M2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탄생한 배경 자체가 양적 완화하던 시기에 처음 사토시가 만들게 된 거잖아요. 그거를 좀 충직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럼 웅달님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글로벌 유동성은 좀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방향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며칠 전 기사 나왔듯이 네. 일본도 지금 그 양적 완화를 지금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오. 있고요. 그래서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도 일본이 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음. 다시 한번 마지막 남은 불꽃의 폭등이 있을 거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미국 역시도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외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심각하지가 않다는 의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금리 인하 시그널 나오면은 뭐 레이달리오도 그렇고 확실히 증시나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이번에 중동이랑 이란 그 이슈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하락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 중동 이슈 요거 통하고 이게 이제 기폭제가 돼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과거 패턴을 봤을 때요. 네. 지금 그동안 일본에서 금리 올릴 때마다 사실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네.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작년 7월 말에 한번 금리 인상이 있었고, 그때 0.1에서 0.25%로 올랐었거든요. 그때 8월 5일 날 기억나시죠? 그 블랙 네. 먼데이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그때 한 30% 빠졌거든요. 비트코인도.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이렇게 0.25에서 0.5로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한 30% 조정을 받게 됐고, 그래서 이게 시간차를 두고라도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면 비트코인의 충격이 확실히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요즘에 들리는 이야기로 보면은 일본에서 금리 인상은 일단은 안 할 것 같아요. 0.5% 정도로 일단 동결한다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저는 일본에서 양적 완화 얘기는 못 들었었거든요. 네. 양적 완화 한대요? 네, 지금 이게 지금 6월 11일 정도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네. 여기 양적 완화 재개를 시사해서 비트코인 랠리 촉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오늘이네요. 오늘 이제 기준금리와 국채 매입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네. 근데 이때 이제 6월 11일로 봤을 때는 일본은행이 금리 정상화와 국채 매입 축소 기조를 이어왔으나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경기도나 우려로 인해서 선택적 양적 완화를 재개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음.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하면 그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비트맥스의 창업자죠. 이분은 이제 BOJ가 돈을 다시 풀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이 먼저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BOJ가 오늘 내일 어떤 의견이 나올지를 한번 또 주목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동결 쪽으로 일단 가닥은 잡게 된 것 같고, 네. 근데 좀
일본이 간이 크네요. 최근에 가장 그 좀 인플레이션이 한 30년 이내, 30년 동안 가장 크게 많이 올랐다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와중에 또 양적 완화도 하고,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이걸 보면은 그 레이 달리오 책에 보면은 네, 역사적으로 이게 패턴이 있거든요. 그 네, MP1, MP2, MP3라고 이제 이름을 짓는데 그게 이제 음, 머니터리 폴리시라고 해서 통화 정책의 1, 2, 3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음, 정부 적자가 심해지면 그 머니터리 폴리시가 이것도 단계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거의 3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3단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터지는 거죠, 버블이. 네, 근데 네, 그거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보시긴 하는데, 그럼 3단계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는 그 소비자에게, 국민들에게 돈을 꽂아주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걸 실제로 코로나 이후부터 우리가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 돈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음, 근데 미국에서도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과거의 양적 완화하고는 조금 이렇게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사실 더 강력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그쵸. 있거든요. 보조금도 엄청 바이든 때부터 상당히 많이 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또 통화량이 올라가는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글도 오늘 사실 올리긴 했는데, 사실 글로벌 M2 통화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꾸준히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도 다시 찾아봤는데, 일단 중국의 양적 완화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음, 중국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어요. 경기 안 좋은 거를 돈을 엄청 풀어가지고 지원금도 상당히 많이 주고 이래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원래 한 2020년만 해도 30 트릴리언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5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이미 50%가 어, 많아졌다는 거죠. 유동성 풀린 것만. 그러니까 중국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M2 통화량만 놓고 보면 미국보다도 많아요. 미국은 중국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실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미국은 제가 좀 확대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보면 뭐 직선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좀 등락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유동성으로 인한 이때 증가가 이때 진짜 말도 안 되게 폭발적이었습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폭발했다가 2022년에 금리 엄청 인상시키면서 5.5%까지 올려놨었죠. 그러면서 좀 M2를 많이 줄였어요. 한 20 트릴리언 달러 수준까지 줄였다가 최근 1, 2년 사이에 네, 엄청나게 유동성이 풀리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우리가 고래동공부 만들고 막 한 게 대략 한 이쯤 됐었거든요. 한 2023년 여름쯤에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유동성 풀리는 이 가파른 경사도 보십시오. 이게 저는 앞으로 적어도 한 1, 2년은 계속될 것 같거든요. 이게 멈추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아까 몽달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올해랑 내년까지 해서 금리 인하 7번 전망하고 있거든요. 어, 7번. 그러면 진짜 엄청 돈 많이 푼다는 거잖아요. 시티뱅크 그룹에서는 한 올해랑 내년 1분기까지 5번, 올해 9월, 10월, 12월, 내년 1월, 3월 해서 5번, 앞으로 한 6, 7개월 동안 5번의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 유동성 공급이 엄청날 수밖에 없잖아요. 라울팔도 말했지만, 이거 뭐, 라울팔 얘기를 떠나서 이거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글로벌 유동성이 많아지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거는 아마도 비트코인이 되겠죠. 근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금도 오를 거라 생각하고, 뭐, 주식도 오를 거라 생각하고, 부동산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뭐가 됐든 그냥 투자를 해놓자. 네, 이게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거는 비트코인인 것 같긴 한데, 본인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투자하고 싶은 거 뭐든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트코인 얘기해 주셔서 네, 그 저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좀 횡보를 하고 있어서 네, 조금 이거 지겹다 하시는 분들이 또 옆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확실히 보면은 저는 대세는 이미 좀 정해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음, 그래서 지금 보면 그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도 지금 CEO가 네, 지난주에 한번 그 전통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데리고 와서 네, 모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전통 금융 시스템 너무 느리고 제한적이라서 바뀌지 않으면은 음, 밀린다. 그러니까 새로운 음, 통화 시스템에 밀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프랭클린 템플턴이 진짜 그 전통 금융 쪽에서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유통 공룡이죠. 그 월마트와 아마존이 음. USDC 서클을 또 아니 그 서클을 도입할 수도 있고 그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도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서클이 지금 계속 날아가고 있거든요. 하루에 막 음. 20%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또 20%막 이렇게 30%씩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또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이권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데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진짜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끼리의 또 전쟁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서클에서 저희가 또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진짜 또 빅테크들이 또 그런 걸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지 않을까. 근데 결국은 이런 이제 암호화폐 쪽이 활성화가 되면 대세가 정해지고 이제 이렇게 엄청난 빅테크들조차도 주목을 하고 있다면 결국 대세는 저는 정해졌다고 보고 왜냐면 얘네들은 시장 파이가 작으면 안 들어가니까요. 근데 이제 시장 파이가 정해지면 들어가서 이제 먹는 건데 대세는 정해졌다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락에서는 그 RWA 시장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이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주식시장이 하루에 뭐 한 8시간 돌아가나요? 밤 10시 반부터 한 새벽 한 5시 반 정도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한 7시간 되는 것 같네요. 그 정도밖에 안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토큰화를 해버리면 주식이 24시간 1년 365일 음, 알아서 막 돌아가게 되거든요. 네, 거기에서 좀 이거를 뒤처지면 안 된다. 그걸 블랙락에서는 좀 일찌감치 감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모든 주식이 다 토큰화해서 거래가 된다.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기술적으로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미 네, 대부분은 다 기술 개발은 다 돼 있고, 이거를 제도만 마련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또 거기에다가 지금 오늘 매도를 해. 그러면 이 영업일 지나서야 이렇게 현금이 다시 입금되잖아요. 요런 것도 그렇고 토큰화 방식에다가 기존의 금융권이 좀 많이 넘어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가 이야기를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면서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여기래요. 이게 되게 좁은데 여기를 이란에서 봉쇄할 거다 이런 위협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가 봉쇄가 되면은 JP 모건에서 말하기로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배럴당 유가가 120에서 130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웅달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유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는데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변동을 줄 것 같긴 한데 네,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그 음, 코로나 이후에 전문가분들 많이 인터뷰할 때 네, 이 유가 부분을 많이 얘기는 하셨지만 뭐 오늘도 이제 기사에 나온 거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길어도 네, 한 50일 정도 지나면 다시 그 증시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음,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전략이 맞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것처럼 단기적인 충격은 줄 수 있어도 크게 그 이슈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셰일가스랑 천연가스가 또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네.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요거는 또 이제 재미로 얘기 나리는 건데 JP 모건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염려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출처가 JP 모건이면 왠지 안심이 제반 꿀인가요? 네네. 네, 그러니까 JP 모건은 이제 그쪽으로 가기로 했나 봐요. 네. 그냥 위협을 주는 쪽으로만 이렇게 하기로 네. 했나 봐요. 얘네 진짜 많이 못 샀나? 맨날 왜 그러지? 뭐 이렇게 많이 사고 싶은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 금융 시스템이 뒤바뀌는 이런 것에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JP 모건일 것 같아요. 아, 1위니까. 네, 맞네. 가장 불안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JP 모건도 근데 지금이라도 스탠스 바꾸고 마음 먹고 뭔가 하려고 하면 거기서 되게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내가 하긴 싫고 남들도 안 했으면 좋겠고 약간 좀 이런 건가? 그냥 그러게요. 이대로만 쭉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안 되지? 네. 뭐 이런 건가? 그래도 뭐 최근에 보니까 비트코인 ETF를 한 2조 달러 샀더라고요. 2조 네네. 원. 그래서 한 네. 200배 늘려서 사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어쩔 수 없이 변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8월 달에 또 2분기 썰티네프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어,
맞아요. 네, 한 두 달 남았는데, 아, 네. 얘네 제 생각에 2분기에 더 많이 샀을 것 같거든요. 그때 음. 많이 빠졌잖아요. 4월 초에 그 네. 관세 전쟁 나면서 네. 드디어 왔다 하면서 엄청 사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는 그게 되게 기대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한 중순쯤 될 것 같은데, 아, 네. 진짜 너무, 너무 궁금해요. 또 제 다이먼 아저씨가 얼마나 또 많이 샀을지. 네.